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국내 총생산 18조 달러. 이 숫자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장의 공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됩니다. 선한재산보험이 발행한 530억 위안 규모 채권의 상환 불가 통보문이었습니다. 통보문에 따르면 53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국채가 폭락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정부 부채 총액이 국채, 지방법정 부채, 지방에 숨겨진 부채를 모두 포함했을 때 무려 92조 6천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서민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처지로 내몰리며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채를 산 서민은 마치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입니다. 분명히 국채를 산 건데 정부는 아무도 상환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도대체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상해 육가취. 중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거리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가을 이 거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프리미엄 지역 아파트 93채를 단번에 내놓은 겁니다. 20% 할인. 반드시 전액 현금만 받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3만 명이 몰려들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렴한 집을 잡겠다며 50만 위안씩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건넨 사람들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채당 100만 위안씩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 정말 생활고 때문이었을까요? 육가치 아파트를 93채나 가진 사람이 생활고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낱낱이 해보합니다. 4가지 충격적 진실이 있습니다. 충격 하나. 93채 매도 사건의 진짜 목적은 세무그룹이 9억 5천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무그룹이라는 대형 부동산 기업은 9억 5천만 위안짜리 대출 만기일을 30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택한 방법은 서민들을 미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식 운영의 정수를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걸어 3만 명을 끌어모았고 현장에서 즉시 현금 계약금을 받아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중개업자는 면책조항 고지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금융기관의 담보로 잡혀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진 이들은 분양사인 세무그룹을 찾아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그룹은 환불을 수락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30일 후에 환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일 후 환불해주겠다는 그 달짜는 세무그룹의 9억 5천만 위안. 대출 최종 상환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무 부동산 기업은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 할인 분양이라는 유혹을 미끼로 삼아 서민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급한 사정을 메우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사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에게 무이자 단기 대출을 해준 셈이었습니다. 그 돈은 한 달간 묶인 채 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정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에 동원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자신의 가치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충격 둘. 국채를 사도 돈을 못 받는 나라.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나 기업이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만기가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2024년 천안재산보험이 발행한 53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이 기한 내에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타용증을 써줬는데 그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50대 은퇴자 황 씨는 노후를 위해 채권을 샀습니다. 안전하다고 했고 나라가 보증한다고 했으니까 안심을 했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씨의 통장에는 이자 한 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말기 중국 전체 정부 부채는 국채, 지방 공식 부채, 지방 숨겨진 부채를 모두 합하면 92조 6천억 위안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 1년 국내 총생산의 2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충격 셋. 중앙정부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2024년 한 해 수입은 10조 1천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돈이 10조 2천억 위안이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1천억 위안 더 많습니다. 국방, 교육, 외교, 1대1로 사업에 드는 매년 4조 5천억 위안은 전부 빚으로 충당합니다. 중앙정부가 쓰는 돈 전부가 빚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게 된 50대 소기업 대표 방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들은 빚으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지방 대형 국유기업들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 배웠다는 겁니다. 빚으로 빚을 막고 서민 자금을 끌어와 급한 불을 끄는 방식. 세무그룹의 93채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 넷. 부동산이 무너지면 서민 자산의 60%가 사라집니다. 중국 일반 가정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 재산 전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합비해서 학군 아파트를 산 40대 교사 O씨, 1억 9천만 위안짜리 집에 1억 5,700만 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7,600위안씩 3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6년째 갚고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5천만 위안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를 보고 안 팔면 30년간 이자의 노예로 삽니다. 해구 지역 전체 아파트의 80%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진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같은 단지 내 다른 매물보다 최소 10에서 20만 더 싸게 내놓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우리의 마이너스 자산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자신의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대출은 몇 달만 갚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25년, 길게는 30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집값이 3년, 4년 더 폭락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최대 80%까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건 물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자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결국 은행의 부실 자산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서민의 자산 60%가 사라집니다. 해고 미분양률 80%, 합비해서 300만 위안짜리 아파트가 200만 위안으로 추락하고 50대 자영업자 왕씨는 20년 일한 결과가 마이너스 자산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건설사 도산이 연쇄적으로 인테리어, 가전, 농민공 일자리까지 삼킵니다. 악순환 구조 구성원입니다. 부동산이 얼어붙으면 시멘트 공장이 멈춥니다. 시멘트 공장이 멈추면 철근 업체가 쓰러집니다. 건설 현장이 사라지면 농민공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동네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 임대료를 못 냅니다. 임대료를 못 내면 건물주도 은행 이자를 못 냅니다. 이 사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8천만 위안짜리 공사 대금을 5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은 50대. 건설업자 최 씨는 결국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지만 왜 그가 강에 섰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먹는 쪽이 더 당당하게 구는 세상. 누가 그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이 지방 국유기업 자금 경색을 불러오고, 국유기업 경색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면 미지급이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를 낳고 부도가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을 가속시킵니다. 결국 자산가치 하락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정부 세수를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8천만 위안 공사대금을 5년간 못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구조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속에서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과 대형 부동산 기업은 그 방식을 그대로 배워 서민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의 25%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라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 소비가 꺼지면 한국 공장도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저의 롱런 레벨업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롱런 레벨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